원장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주류 심장의학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설 또는 이미지를 강요하고 있는데, 현재 주류 심장의학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서 6가지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제가 나름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걸 찾은 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인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막상 발표할 기회가 하나도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한테 마이크를 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롭지만 하여튼 내 나름대로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알릴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도 아주 좋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류 현 심장의학이 세운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찾은 거 6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혈액순환의 원동력을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심장이 박동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과연 맞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본래의 역할이 뭐냐?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혈압을 만들어서 피를 송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3번째, 심장에는 관상동맥만 있는 것처럼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심근 속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가 심장에 피가 안 가는 허혈성 심장병을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마치 관상동맥 질환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관상동맥 조영술 아시죠? 관상동맥 조영술이 테크놀로지컬하게 굉장한 이노베이션이고, 그걸 보는 순간 일반인들은 와, 어메이징, 팬타스틱,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상동맥에 우리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심장 발작이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마치 갑자기 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된 범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이 점을 하나씩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혈액순환의 원동력.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자꾸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순환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클로즈드 서큐트에서 심장의 펌핑 작용만 가지고 과연 혈액순환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바로 모세혈관 레벨에서 혈액을 빨아당기는 음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두 개가 같이 음량으로 합을 이루어야지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바로 모세혈관 흡입력입니다. 저는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모세혈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식물에서 5m, 6m로 뿌리에서 수액이 쭉 올라가죠? 그 원리가 뭐예요? 심장, 나무에 펌프가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혈관의 흡입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음과 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같이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양이 밀어주면 음이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된다고 돼요? 아니죠? 여자가 받아줘야지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쉽죠? 자, 2번째 현대 주류 심장의학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은 바로 이겁니다. 심장이 박동하는 이유가 심장의 원래 역할이
혈압을 만들어서 피를 송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그게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킹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의 원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동물 개체의 사이즈가 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압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심장의 본래의 기능은 페이스메이커, 리듬을 만드는 거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 리듬이 만들어지면 뭐죠? 사이클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파수가 결정될 겁니다. 그게 봐요. 사이클, 주파수 이러면 뭐가 나오죠? 바로 파동이에요. 파동. 그리고 물리학에서 파동을 다루는 게 뉴턴의 그 고전 물리학 가지고는 안 되죠. 양자 물리학이어야 돼. 그죠? 파동을 다루는 건. 그래서 양자의학, 에너지의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자꾸 화학적으로 양만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죠. 양분. 파동은 뭐예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학이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학이 일부 의사들이 뭐 효과 있어? 이렇게 무시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심장에서 심장의 리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물리학이 의학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킹을 하려면 여러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조절하냐?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입니다. 내가 실시간 채팅하듯이 수시로 실시간 이걸 갖다 모듈레이션을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신의 자율신경을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노화예요. 아시겠죠? 나이 들어서 바로 이 자율신경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패러다임이 또 뭐냐? 심장에는 마치 관상동맥만 있는 것처럼 현대 심장학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 속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현대 심장학에서는 이게 심장 겉에 있는 이게 관상동맥이죠? 이게.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게 관상동맥 조형수계예요.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심장 하면 관상동맥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죽은 사람의 부검에서 심장을 떼가지고 조형제를 넣었더니 이렇게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심장 속. 저도 25년 전쯤인가 이 사진을 보고서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본 순간 여러분도 심장에는 관상동맥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수많은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이게 관상동맥 조형술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상상을 하셔야지만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뭐죠? 여기 한강이고 서울 시내에 주요 간선도로망입니다. 올림픽대로 또 강북강변도 뭐 이렇게 수준으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지상의 교통량만 해가지고 서울시 교통량을 이동량을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왜? 지하에 이렇게 많은 지하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상동맥만 가지고 심장의 혈류 상태를 파악하면 안 돼요. 관상동맥이 보여주지 않는 바로 심근 모세혈관 네트워크 속에 그 수많은 빠른 혈의 흐름, 그걸 상상을 하셔야지만 심장병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하면 왜 이 모세혈관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그 낙동강 항구하고 이렇게 부산 앞바다가 이제 만나는 모습입니다. 바다. 이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해서 자 어디요? 구름이 됐죠? 구름이 이제 내륙으로 이동해서 비가 돼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물살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뭐 물소리도 쿵쿵쿵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폭이 내려오면서 강폭이 넓어지고 강하구가쯤 되면 어때요? 물살의 흐름이 느려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낙동강 하구쯤 가면 가보시다 보니까 어느 쪽이 상류인지 어느 쪽이 하류인지 잘 모를 정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강물을 갖다가 바다가 이렇게 그렇게 강물을 받아주는 모습이잖아요. 이 강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강물을 받기 싫어서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육지가 다 범람하겠죠. 왜 안 그래? 이걸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다가 날 받아주지 않는다.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 이게 이제 마찬 심장에서 그 심근 모세혈관의 수많은 네트워크가 혈액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상동맥은 바로 터져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예,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바다와 같은 역할을 갖다 해줘야지만 모세혈관이 관상동맥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잘못된 파라다임은 여기에서 비롯되는데,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자꾸 관상동맥질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의학에서. 그리고 관상동맥만 치료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관상동맥을 통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기 전에 바로 심근이 모세혈관이 혈액을 갖다가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요거를 좀 더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 공이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그리고 이 주사기가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그죠? 관상동맥에서 혈액을 갖다가 쭉 밀어 넣어주면 공이 늘어나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주먹으로 공이 늘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관상동맥이 피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뚝 부러집니다. 그게 바로 관상동맥에 축상동맥경화증이 생기는 이유예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대 주류 심장의학에서는 관상동맥 협착이 먼저인 걸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심근이 먼저 모세혈관이 수축했기 때문에 피를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이게 원인이고 이건 결과다 이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 꼭 깨달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제가 또 발견한 이 관상동맥 조영술에 속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상동맥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 조영술은 혈류 흐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근 속의 모세혈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관상동맥만 보면 부분을 현대 주류의학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전체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 좌측이 관상동맥 조영술로 이렇게 관상동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검한 심장에서는 저렇게 수많은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관상동맥만 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바다가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동맥 조영술은 항해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주류심장의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상동맥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현대 주류심장의학에서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답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심근 속에 수많은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 해결이 돼요. 현대 주류심장의학이 주로 관상동맥만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협착과 증상이 무관한, 다시 말해서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는데 환자는 증상이 없어요. 반대로 관상동맥은 멀쩡한데 환자가 협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봐라. 그러면 현대 주류의학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atypical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거 심근과 관상동맥 질환을 따로 분리하면 바로 설명이 됩니다. 또 관상동맥 협착은 우측 관상동맥에 있는데 심근경색은 좌측에 생긴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관상동맥만 가지고 서로 다른데 그런 것도 이게 다 설명이죠. 그리고 왜 심장 발작이 주로 좌측 심천부 에이펙스 부분에 많이 발생하는지도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환자는 사망을 했으니까 부검을 했겠죠? 이 환자는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죽은 뒤 부검해서 관상동맥을 보니까 아주 거의 100%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환자는 살아있을 때 심장병 증상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도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 수많은 콜레테럴이라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측부혈액, 우회도로라고 그러죠. 우회도로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바이패스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어도 피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우회도로를 통해서 돌아간다. 이해하셨죠? 자, 위에는 이게 건강한 경우에 좌측과 우측과 좌측 관상동맥 사이에 연결이 이 정도로 이렇게 성기한데,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완전히 협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촘촘한 연결이 되게끔 모세혈관 네트워크들이 발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시간만 주면 충분히 심장은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 이런 뜻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상동맥이 다 막혔죠? 안 보여요. 근데 이 환자 심장 발작, 심근경색이 생긴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에이펙스 부분이에요. 왼쪽. 서로 이렇게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는 관상동맥 질환이죠. 여기는 관상동맥은 멀쩡하고 여기는 심근질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질환을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동영상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 비디오 쳐봐요. 이거는 이제 우측 관상동맥이 100% 막힌 케이스예요. 그런데 혈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마치 막힌 부분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피가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보면 자 여기 지금 우측 관상동맥이 100% 막힌 거예요. 쭉 보면 바로
피가 이 막히대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자세히 이걸 갖다가 천천히 돌려보니까 이곳에 막힌 데보다도 아래쪽에서 피가 먼저 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로 피가 안 내려오는데 여기보다 밑이 더 먼저 차고 있어. 바로 이게 콜레테럴 우회 도로를 통해서 피가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밑에서부터 거꾸로 위로 차고 있어. 자, 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면, 네, 밑에서부터 위로 차고 있죠? 네.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완전히 100%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환자는 여기로 피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막힌 부분이 아니라, 이 우회 도로를 통해서 혈류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관상동맥조영술을 갖다가 쫙 빠르게 필름이 빨리 혈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전문의가 와서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빨리 응급으로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이면 100 뭐죠?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상동맥조영술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근에 수많은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사진 봤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죠? 네. 그걸 기억하면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심근질환과 심근질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은 위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해야만 심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초점을 바꿔야 되는데, 관상동맥질환에서 심근 모세혈관 질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심장의 양압 펌프 기능보다도 모세혈관들의 음압 진공 펌프 기능을 여러분이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용하는 측면도 늘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관상동맥 막힘설이 원인이 아니라 심근 모세혈관의 수축, 거기가 더 오히려 진짜 원인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패러다임은 심장 발작이 갑자기 와서 돌연사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환자들을 보면 전부 그렇지는 않고 반드시 그 전에 며칠, 몇 주 또는 심지어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뻐근하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뒷목이 땡긴다든가 그리고 몸에 조시가 안 좋다든가 하는 전조 증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증상을 본인이 깨닫지 못할까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제 이유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도 늘 몸이 개운하지가 않고 늘 찌뿌둥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몸이 더 이렇게 심장이 점점 더 그 대사산증으로 가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러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이상하게 몸은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은데 하면서 자꾸 혼자 긴장하고 혼자 초조해하고 이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돼요? 혈관은 더욱더 오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이 심장 발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급성 심장 상태가 지나가는 것도 협심 통증이 있죠. 그런데 안정을 취해도 쉬지 않는 경우를 불안정형 협심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심근경색이 오고 그다음에 심장 마비까지 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연사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 여러분 잘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럼 왜 현대 진료의학은 그렇게 그걸 은근히 강조하느냐?
그거는 바로 환자로 하여금 이런 상태까지 계속 진행하게끔 내버려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심장의학이 여러분들을 낚싯줄을 걸어놓고 걸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여기 많은 의사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듣고 아주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다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화혈성 심장질환이 그러면 생기는 진짜 원인은 뭐냐? 제가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요 세 가지. 자율신경의 불균형. 다시 말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이를 서포트를 못해주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자율신경의 불균형. 두 번째, 심근의 대사산증. 우리 몸에 에너지가 포도당 같은 게 많은데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연료를 태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바로 젖산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산증이 돼요. 산증이 되면 세포가 부어요. 부으면 모세혈관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안 되나? 대사산증이 있습니다. 대사산증을 일으킨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 그거예요. 대사산증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심근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순환장애가 있어요.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지죠. 모세혈관은 사이클릭 GMP에서 신호를 받아서 알죠? 산화질소. NO라는 말 들어보셨죠? 산화질소. 그 산화질소의 생산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혈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심근질환을 일으키는 거다. 관상동맥이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상당히 오래 기간 지속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당뇨나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이세순환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오래 끌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관상동맥의 변화가 오는 거다.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 주류심장학에서 뭐래요? 이런 환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끝에까지 끌고 있다가 여기서 뭐라 그럴까?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이제 시술하십시오. 빨리 스텐트를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이전에 충분히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죠.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빨리 부교감신경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갖다 줄여줘야 되겠죠. 즉 이런 증상이 협심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던 일을 다 그만 쉬어야 돼요. 예? 빨리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려면 그걸 그냥 아등바등 집착을 하니까 계속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산증. 아까 말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 때문에 대사산증이 된다고 그랬죠? 이 대사산증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대사산증을 하려면 몸에 인의 에너지가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금식도 좀 하고, 예? 전탄고지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모세혈관 강화시키는 것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화혈성 심전질환이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관상동맥보다는 심근에서 시작된 대사질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근이 피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혈성 손상이 관상동맥에 2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혈성 심장병 환자들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뭘로 죽어요? 심근 대사 질환, 즉 심근의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로 인해서
사망한다 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알아두셨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죠? 콜레스테롤 어디 뛸 데도 없어. 그런데 자세하게 이 콜레스테롤을 왜 이런 사람들이 주류심장의학에서 강조하냐면 콜레스테롤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어디 가서 콜레스테롤이 딱 한 군데 등장하냐면 아까 최현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상동맥이 뚝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메꾸는 게 뭐예요? 죽상 플레이크거든요. 그 죽상 플레이크 속에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있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뭐예요? 주연도 아니야. 조연도 아니야. 엑스트라 중에서도 저 끝에 있는 엑스트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약회사나 의사들이 뭘?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말씀드립니다만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은 혈전이지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혈관이 막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류심장의학 하는 사람한테 콜레스테롤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막힙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는 것과 같은 뉘앙스만 풍겼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뉘앙스만 풍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근데 아직 저기 보니까 박수 안 치신 분이 있네.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한다는 네? 그런 분들만 지금 요 마지막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이해 못하신 분들 자 보세요. 퀴즈 1번 허혈성 심장병은 왜 생기는가? 1번 관상동맥이 막혀서다. 2번 심근모세혈관의 수축 때문이다. 저분은 아직까지 말을 안 하시죠. 네?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 관상동맥이 협착이나 막힘이 있을 때 그 원인 1번 콜레스테롤 때문이다. 2번 혈관벽의 염증으로 발생한 혈전 때문이다. 네, 2번.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혈의 흐름을 막았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모두 2번. 이제 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거대한 담론을 갖다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심장발작 왜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부교감 신경을 강화하는 게 이게 평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강화하는 책도 있고 굳이 콜레스테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래전에 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책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